네, 국제뉴스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엄 사태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 쪽 반응도 좀 정리해 볼까요? 추가 사항들 뭐가 있을까요? 미국 국무부에서 오늘 새벽에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네. 국무부 관계자가 그 탄핵 절차가 헌법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예상한다. 법치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조금 좀 의미 있게 덧붙였습니다. 그 한미 동맹 관계에 관련해서 특정 정부나 특정 대통령을 초월하는 관계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은 사실 방안은 추진하다가 보류됐다 뭐 이런 소식도 말씀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오스틴 장관 미국 국방부에서 오늘 새벽에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원래 알려지기는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렇게 방문하기로 했는데 일본을 방문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당국자가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제외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까 그 미국 국무부 대변인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난 3일 사태 그러니까 이제 계엄 그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이 필요한 많은 질문이 있다. 조금 좀 불만스러운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는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그 미국 쪽 움직임을 보면요. 뭐랄까 지금 뭐 우리가 경제부문에서 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외교부문 특히 한미 동맹 관계에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감도 좀 느껴집니다. 이번 사태가 있고 나서 미국 쪽에서 주요 관계자들, 뭐 고위급들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대체로는 미리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좀 하는 걸 보면 불편한 심경도 어느 정도는 드러낸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국무부 대변인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그 답변돼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네, 기자님께서 전해주신 것처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조만간 일본 방문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국 방문도 사실 당초에는 같이 추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소식 또 나오고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오펙 플러스 원유 감산 2026년까지 1년 연장됐다. 앞서 제가 짧게만 언급드렸었는데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오펙 플러스 그 23개 회원국 가운데 이제 그 주요 네. 산유국들이 그 장관급 공동 감시위원회가 있는데 온라인 회의를 끝나고 나서 이제 어제 밤늦게 발표를 한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감산 기조를 원래는 한 차례 연장해서 이제 내년 말까지였는데 그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산 완료 시점을 1년 늦추기로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오펙 플러스가 지금 감산과 관련해서 3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거는 이제 전 가맹국들이 따르는 하루 200만 배럴 공식 감산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그 주도하는 8개국이 자발적으로 감산하는 게 2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 165만 배럴씩 감산하는 1단계. 2단계는 이제 220만 배럴씩 감산하는 건데 어제 회의에서는 공식 감산하고 1단계 자발적 감산 완료 시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감산을 완료 시점을 1년 연장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텐데 뭐 경기도 좀 고려가 됐을 거고요. 사실 얼마 전에 베센트 장관이 이제 지명이 됐는데 300만 배럴씩 뭐 더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 가지가 좀 고려가 됐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좀 기술적으로 그 2단계 자발적 감산 경우는요. 애초 내년 1월부터 감산량을 이제 하루 평균 한 13만 8천 배럴씩 정도 쭉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줄이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4월까지로 3개월 미뤘습니다. 다만 이제 감산량 축소폭은 앞으로 시황을 보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펙 플러스가 지금 이제 감산을 이제 감산 좀 줄이는 거를 좀 늦춘 게 유가 하락을 막으려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침체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이제 트럼프 이익이 들어가면은 원유 증산 그런 게 이제 예측이 되는 것도 대비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카자흐스탄 같은 일부 회원국이 증산을 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했는데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일단 다음번 공동감시위원회는 내년 2월 3일 열리는 걸로 러시아 타스 통신이 오늘 새벽에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의 반응도 추후에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터미널 설치비 증가가 LNG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어떤 분석입니까? 그저께 휴스턴에서 에너지 관련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 그 LNG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액화천연가스 수출을 이제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그 수출 터미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미국의 그 LNG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좀 높여서 저렴하게 팔고 싶어도 터미널 비용이 높다. 이런 요약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 네. 사람 얘기는 물론 이제 업계 쪽 얘기인데요. 네. 그 지금의 그 바이든 행정부가 LNG 수출 라이선스를 이제 발급한 걸 중단을 한 것도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터미널을 좀 더 신설해야 된다. 주장이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까?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얘기는 미국의 LNG 수출 그 경쟁력에 어떤 그 악재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석유에서 이제 이탈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미국의 그 LNG 의존을 좀 너무 많이 하지 않으려고 정책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미국 LNG 가격 경쟁력에는 악재로 작용할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이기 들어서 지금 뭐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경우에 유럽이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다시 늘릴 거다. 그럴 경우에도 미국의 LNG 대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LNG 가격에 대한 전망도 그럼 쏙쏙 나오겠습니다. 이제 포텐 파트너스 쪽에서 전망을 했는데요. 브렌트에 연계된 LNG 가격이 이제 단위가 100만 BTU인데요. 그 평균 $12 정도로 돼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어질 것 같다. 물론 이거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LNG 선물가는 지금 현재 가장 최근께 이 기준으로 $13.6 정도. 이게 지난해 4분기에 꽤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한 23% 정도 좀 떨어진 수준으로 비교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이제 사실 선거 전부터 계속해서 취임이 되면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 뭐 이런 네. 얘기 계속해서 좀 해왔었는데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 조기 종결을 겨냥한 움직임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어떤 내용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정리를 했는데요. 네. 그 젤렌스키 최측근이 며칠 전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수요일 날 플로리다에 와서 트럼프 아주 그 측근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그 비서실장 내정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특사도 이 자리에 배석을 했다는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특사는 이번에 이제 지명된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을 말하는 거죠. 네. 어떤 얘기가 몰고 갔을까요? 지금 저널 쪽은 그 전쟁 종결을 위한 그 전제 조건이 좀 논의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쪽은 그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는 부정적인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무기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반대하지 않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켈로그 특사도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무기를 계속 주는 게 그 트럼프 당선인으로 하여금 뭔가 어떤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다. 이게 뭔가 이제 앞으로 푸틴하고 담판할 경우에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언급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중동 특사로 발탁한 인물도 있잖아요. 그럼 이쪽도 좀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네, 그 네.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스티븐 위트코프죠. 지난달 하순에 그 중동에 가서 네타냐후도 만나고 그 다음에 카타르 총리도 각각 만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레바논은 물론 뭐 휴전이 위태위태하긴 한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 조속한 협상 재개를 유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는 그동안에도 이제 대선 과정도 그렇고 힘을 통한 평화를 계속 강조를 해왔죠. 네. 그래서 최근에도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자기가 취임하는 그 내년 1월 20일까지 하마스가 나머지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대가를 칠 거다. 그러니까 무력 사용 가능성도 아주 강하게 시사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관련된 동향 좀 살펴보면요. 추가로 다음 얘긴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군사적으로 설계한 인물로 이제 알려진 사람인데 러시아군 총참모장이란 사람이죠. 네. 근데 이례적으로 이 미국의 합참의장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게 언제 통화를 했다는 거고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요. 네. 두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합참의장하고 지난달 27일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쪽 얘기는 러시아 쪽에서 먼저 요청이 왔다. 그리고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건데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네. 그 국방부 쪽에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통화했다는 거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최근에 그 어떤 위기 같은 거를 관리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얘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뭐 보도된 거는 추측이고 분석이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뭐 보면은 그 러시아 총참모장 게라시모프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브라운 합참의장하고 통화하면서 특히 그 통화하기 엿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가 그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전에 계획했던 걸로 미국이 최근에 그 에이테크스로다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거든요. 그걸 네. 이제 러시아가 반발했는데 그거와 직접 연계된 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긴장을 조금 저렇게 좀 가라앉히려는 그런 의도를 보였다는 게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긴장 수위를 좀 조절하는 시도였다. 네. 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그래서 있군요. 이렇게 네. 이제 트럼프 2기 앞두고 종전 협상 뭐 이제 관측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제 이런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통화한 게 좀 오랜만인가 봐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그 2022년 10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첫 해죠. 그때는 이제 미국은 마크 밀리가 합참의장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가 서방하고 전면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그때도 통화하고 이제 한 2년 한 2개월 만에 이제 통화가 이뤄진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에 이제 있었던 계엄 사태 그리고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 계엄 사태로 인한 후폭풍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계엄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2기 취임을 앞둔 이 미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를 했네요. 뉴욕 타임스도 이걸 또 조명을 같이 했는데요. 보면은 과연 미국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짚었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 그 전문가들 얘기는 미국은 조금 한국하고 경우가 다르다. 왜냐하면 미국은 연방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이 없고 주지사가 선포권을 갖고 있다. 그런 이제 진단이 나왔다고 일제히 전했습니다. 네. 계엄 선포가 혹시 가능할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조명한 거고 결론은 한국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군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국가안보 전문가 얘기는 네. 미국 같은 경우 만약에 계엄이 선포되면 이거는 헌법이 완전히 중단되는 사실상의 쿠데타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그 비슷한 효과는 있다는 겁니다. 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폭동진압법 발동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시민권 제한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그 헤비어스 코퍼스란 인신보호 청구권, 청원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구속된 개인이 자기의 그 신체 자유의 제한에 관해서 법원 심사를 이제 보장해 주는 권리인데 다만 이제 미국 헌법을 보면은 이게 반란이나 침략 발생할 경우에는 중단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9.11 테러 직후에 관타나모 수감자들에 대해서 이 헤비어스 코퍼스가 중단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폭동 진압법 발동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하네요. 대통령이 비상사태 시 이제 법 집행을 위해서 이제 네.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이제 주방위군도 할 수 있고 실제로 2020년 그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한테 그 강경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사망해서 그때 뭐 엄청나게 시위가 아주 굉장했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그 방위군을 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들이 미국 의회 과반 표결로 상당 부분 견제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뭐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뭐 이런 분석도 나오겠죠.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그 보면은 이게 지금 차기 의회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감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고 지금 네. 미국 연방 대법원도 보수가 압도적으로 우위인 상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기 대해서 조지타운 대학의 그 헌법학 교수가 트럼프 그 대통령 취임을 해서 진짜 내가 뭐 자기가 첫날 독재자 되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런 걸 작심을 하면은 연방 정부라든가 군대, 기타 법 집행 기관들이 과연 그걸 따를지 말지가 관건인데 충성키로 하게 할 경우에는 의회나 법원이 이거를 제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약간의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레드 스윕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뭐 견제가 좀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물음표 제기가 되네요. 네, 한국의 계엄 사태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라면 어떨까라는 분석이 미국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로 정치 갈등, 정치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인데요. 이 하원 불신임으로 62년 만에 처음 행정부가 붕괴되는 일이 초유의 사태가 있고요. 프랑스 국채에 대한 시장 우려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 시비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분석 좀 전해주시죠. 지금 뭐 마크롱 대통령 그만두라고 막 그런 압박까지 가해지는 상황인데 네. 일단 지금 프랑스가 지금 독일에 이은 유로국 2위 경제국인데 지금 프랑스 국채 매도세가 심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유로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는데 일단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ECB가 2022년 7월에 기억하시겠지만 금리를 50bp 인상을 해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른바 전달 보호기구 TPI라는 그런 장치를 도입을 했는데 역내 국채 시장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제한 사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TPI가 근데 효과가 좀 강력한데 요건이 또 까다롭다 이런.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죠, 이탈리아가 그죠. 흔들리니까 이탈리아를 이제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이탈리아에 대해서 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장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유럽 연합 그 재정 그 프레임워크 준수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재정 적자 기준이 GDP의 3%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프랑스는 이미 작년에 5.5% 넘었으니까 여기서는 결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심각한 거시경제 불균형도 안 되고 재정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요건들을 보면은 프랑스가 현재로서는 TPI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네. 바클레이즈 보고서도 나온 게 있네요. 이미 뭐 지난 여름부터 프랑스 경기가 흔들릴 때부터 이제 그런 가능성이 나왔는데 바클레이서 역시 ECB가 TPI를 가동해서 프랑스 국채를 대거 사줄 가능성은 낮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독일 국채하고도 많이 벌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건이 힘든다. 자, 마크롱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지금 이것도 큰 악재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TPI 이 가동 조건이 있는데 전달 보호기구 TPI 이 가동 조건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좀 가동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2기 행정부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에 빅테크 규제 강화론자를 지명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분석 전해 주시죠. 사실 차관보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워낙 중요하기 네. 때문에 주목을 받는데 게일 슬레이터라는 사람인데요. 그 벤스 부통령 당선인 경제 고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 빅테크 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이 많은 걸로 돼 있고 그래서 트럼프도 그런 걸 해서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네. 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반독점 변호사로 한 10년간 활동하고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기술정책 고문도 역임을 했습니다. 아주 반독점 매파로 불거됩니다. 그렇군요. 가뜩이나 이 트럼프 2기 빅테크 기업하고는 어떤 관계로 지낼까, 뭐 네. 규제 같은 경우는 어떨까, 뭐 이런 경우 많이들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 규제 강화론자가 지명이 됐군요. 차관보로. 네, 일기 마무리할까요? 네.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나홀로 순항하고 있잖아요. 사실 간밤에도 이 GDP 또다시 높여 잡아서 게시 후 최고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GDP 나우에서 게시한 건데요. 이 나홀로 순항 배경을 진단한 기사가 있습니다. 분석해 주시죠. 화이트 타임스가 그 기사 제목이 왜 미국 경제만 이렇게 잘 나갈까 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패에 비교적 관대한 문화 이거를 꼽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생산성 향상 속도가 뭐 유로존이라든가 뭐 일본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빠른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충격에서도 훨씬 더 빨리 회복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에너지도 지금 자족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 고물가로 미국도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좀 상당히 네. 빠르게 잡혔다. 그리고 경제도 순항한다. 뭐 골디락스 얘기도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여기 대해서 이제 무디스 그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경제 정책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다소 손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크게 약화시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노동 생산성 향상이 큰 배경에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혁신의 노력을 하는 반면에 유럽 같은 다른 선진국들은 옛날 경제 논리에서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한다. 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 뭐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각국이 세우고 있는 상황, 긴장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릭스를 겨냥해서도 굉장히 강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달러 패권을 위협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약간의 뭐 강한 협박 같은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관련된 얘기 좀 전해주실까요? 추가로? 여기 대해서 월가의 그 BCA 리서치 수석 글로벌 전략가가 좀 쓴소리를 네.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국제금융에 관해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이유는 그 스스로도 종종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국제금융거래에서 어떤 통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위안화로 중국하고 브라질이 이렇게 거래할 경우에 그게 달러 순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위협을 하니까 이제 이런 위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기대하는 만큼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다른 얘기들, 비판적인 그렇습니다. 시각이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